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는 날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이 국제사회가 미국과 러시아로 양분되는 모습이 아주 그,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죠. 근데 또 중국은 나름대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딱 보이기는 하지만 또 아무래도 러시아 쪽으로 많이 기운 행보를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예. 부인할 수 없을 것 네네. 같은데 다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교수님 근데 어제로 한국과 중국이 30주년 수교 30주년을 맞았다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좀 네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1992년 8월 24일 날짜가 이제 수교가 합의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제입니다. 어제 30주년을 맞았는데 이게 뭐 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참 어려운 때 30주년을 지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무래도 코로나. 2020년 연말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거의 3년 동안 지금 지구촌 전체가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올 2월이었죠. 2월, 3월. 그때 어떻게 보면 미국 다음으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군사력 면에서는 세계 2위의 아주 초강력한 러시아가 네. 바로 이웃 국가를 전면적으로 침공해서 전쟁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이제 국제사회가 두 편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다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미국과 이제 반대편 대척점에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국과 우리가 친구가 된 지 30주년을 어저께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참 어려운 시기에 수교 30주년을 맞았는데 중국을 미국이 더욱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또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견제하는 네. 그런 기술 면에 있어서 네,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반도체나 AI,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런 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배척하고 우리끼리 클럽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지구촌 공급망 재편이나 IPEF라고 하는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고 최근에는 칩4라고 하는 대만, 일본, 한국,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는 이제 사람들끼리 뭉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네.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3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뻘쭘하고 중국 네, 입장에서도 한국을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중국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죠. 지금 어렵죠. 30주년을 맞아서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뭐 다 우리가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도 또 간단하게 이렇게 수교한 지 30년 동안 우리가 이 중국과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또 변화를 이어왔는지 네네네. 이게 뭐 좋거나 늘 좋거나 뭐 늘 나쁘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네네네. 네. 이 관계라는 게 원래 이제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변화를 열어놓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관계가. 네. 우리 이제 한중수교 1992년부터 30주년을 돌아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교 첫 해인 1992년하고 작년 2021년을 비교하면 경제 무역 규모를 보면 47배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면에서의 관계 발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2010년에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무역 대상 국가가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고 또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한국의 2위, 3위, 4위 무역 대상국들을 모두 합친 무역
규모보다 중국과의 규모가 더 큰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1위의 무역 네, 상대국으로서 네, 네.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히 그렇네요. 무역 네. 경제 규모에서는 그렇게 네.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제 그런 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한류라고 해서 문화나 교육 뭐 한국에도 중국 유학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제일 많이 와 있는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이고 네, 네. 중국에 가장 많이 와 있는 유학생도 한국 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이나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가 증진돼 왔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2000년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늘 파동이라는 게 있었고 또 동북공정이라는 거 또 최근에 2016년에는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사드 보복을 통해서 상당히 한중 관계에서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드 보복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기복이 있는 가운데에서 주목할 것은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대상이 중국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그러니까 4월 중순경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한 반 정도는 중국하고 무역에서 한국이 적자를 보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30년 만에 적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동안 그런 왜 셈입니다. 안미 예. 경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보는 미국에게 이익을 맞습니다. 얻고 경제는 중국에게 이익을 얻어왔다 이런 표현도 전에 또 가르쳐 주시기도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적자면은 이제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도 얻기가 힘들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안미 경중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네.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는 국제 환경이 안미 경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히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것을 크게 인식을 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나 그런 어떤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그런 인식하에 이제 한국에게도 너네도 마찬가지다. 경제에서 중국에게 이익을 보는 시대는 지나갔고 오히려 경제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을 압도해야지 안보 면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네네. 지금 한중 수교 30주년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기는 네네. 한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좀 취하는 게 가장 좋을지 좀 짧게 네네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긴 설명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결국 이제 수식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한국에게 시대가 바뀌어도 좀 이렇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식 같은 게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몇 년 전에 제가 한반도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고안을 한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검색하시면서 한반도 방정식 혹은 뭐 김태환 한반도 방정식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정세를 잘 관찰하고 예측해서 그 변화에 잘 편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인은 발전이라는 거를 난 더 잘 사는 것도 싫어. 더 뭐 이렇게 큰 집 돈 많이 버는 것도 싫어하고 발전을 포기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 하고 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그 수도원 같은 데서 외부와의 속세와의 관계를 끊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네, 그런 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네. 국가의 경우는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한 국가가 아무리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 거야 하더라도 네. 이웃에 있는 국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침략을 해서 그런 국가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국가가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자급자족하고 싶었는데 이웃 국가의 침략에 의해서 소멸된 그런 국가들이 역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해야 되고 그 국제 정세의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런 처절한 어떤 경쟁 속에서 서로 한국을 이렇게 이제 자기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를 자기 편으로 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불필요한 국가라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려고 한다는 것은 한국의 바로 실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실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반도체 기술로 대별되는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인데 이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 그게 바로 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칩4나 무슨 뭐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일본, 미국, 대만,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이런 기술 발전을 해오더라도 그 기술 발전의 핵심에 한국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한국이 그 기술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소유한 주체가 되지 않으면 언제고 이런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를 다시 또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이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이나 생산 능력이 홀로 미국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여러 가지 불편한 걸 감수하고 한국에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그럴 없는 필요가 거거든요. 없겠죠. 그건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치4나 뭐 이렇게 미중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이 한국을 가까이 하려고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우리나라만이 특히 이제 중국과 한중 네. 수교니까 네, 네. 30년이 앞으로 30년도 더 좋은 관계로 우리에게 국이 이익이 되려면 중국이 우리를 니네 없어도 돼 이제는 하지 못할 무시하지 만큼 못하도록, 꼭 예. 필요해 너희가 꼭 필요해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 능력을 우리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셨어요.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각 4시 30분.